네,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네. 공부는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잘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이제 짜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이제 4월달부터 3, 4월달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수업 듣는 것 이외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1차 위주로 일단은 하시는 분들은 1차 1,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법을 공부하는 게 맞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그러면 사무소 설치입니까? 중개사무소 설치 119페이지네. 예. 자, 최대한 수업 시간에 우리 과목은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119페이지에 중개사무소 설치 제3절 적어볼게요. 주제가 4가지입니다. 4가지. 주제는 4가지.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설치의 기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때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3가지입니다. 설치 기준은 3가지다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설치를 누가 합니까? 개업이 하겠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에 설치하는가 보니까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록관청 시군구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네,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조문 그대로를 될 수 있는 한. 자, 1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단 말은 이중사무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막 많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막 사무소를 많이 설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도 1개입니까? 법인의 주된 사무소도 1개? 1개? 1개예요. 법인도 주된 사무소는 1개예요. 그 말이에요. 1개, 법인도 주된 사무소는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이라고. 자, 임시중개시설물 예전에 떴다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설치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임시중개시설물. 그래서 여기 이중사무소 있죠. 요 이중사무소랑 요 임시중개시설물이 서로 짝지라고 했습니까? 안 들어봤고 그런 거 했을 텐데 짝지 들어봤죠? 했어. 민법 공부한다고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짝지래. 이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이 서로 짝지예요. 왜 짝지입니까? 제재가 똑같아요. 짝지 맞아. 짝지 맞아. 저번 주에는 짝지 같이 안 앉았더만은. 저번 주에는 짝지가 뒤에 앉았었잖아. 에? 짝지를 바꾸지 안 바꿨네. 짝지를 관리를 잘 하세요. 짝지는 천천히. 자, 하여튼 이중사무소하고 임시중개시설물은 서로 짝지다. 그 이유는 제재가 똑같아요. 제재를 혹시 압니까? 안 물어보려다가 맞긴 맞네, 그죠? 뭐라도 그냥 행정형부로서는 1대1이에요. 행정처분으로서는 상치라고 해주세요. 상등치 이런 거 하지 말고 상치. 하여튼 상치이면서 1대1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돼. 그렇구나라고 한번 들어보고. 자, 그럼에도 이제 여기 두 번째 기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은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요.
주된 사무소가 속한 관할구역 그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분사무소를 그러니까 일반 회사의 지점격이라 볼 수 있죠. 우리는 분사무소라 부르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일단 분사무소도 법인이 두어야 하는 게 아니네, 그죠? 둘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 안 둬도 되는 거니까 둘 수 있다를 기억을 하고. 또 그다음에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겁니까? 네,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기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거지. 개인인 기업들은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한다 했는데 이때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이냐 이 말이죠. 어느 등록관청? 주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에다가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주사무소에 신고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이잖아 설치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요게 세 번째 기준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됐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입니까?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이다. 분사무소를 누가 설치합니까? 법인이 설치하죠. 어디다가 설치하냐 하니까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등록관청이죠 말이죠. 시군구를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자, 나머지 이제 시군구별로 설치를 하는데, 분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소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딱 한 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같은 시군구 안에 두 개, 세 개를 둘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은 시군구 안에. 그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군구별로 각각 하나씩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를 제외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여기. 이 제외하는데 포함만 하면 틀렸겠지. 여기 제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군구가 총 100개다. 그러면 몇 개까지 둘 수 있어? 분사무소는? 99개가 되겠죠. 한 개는 주된 사무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을 책임자라 불러요. 이름을. 책임자는 뭐가 있어야 돼?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특수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농협 같은데 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규정을 배제한다. 이 책임자 규정 배제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분사무소,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책임자 할 수 있다 이 뜻이지. 근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중개법인은 반드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기준이. 자, 그래서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를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가 분사무소의 설치 절차입니다. 자,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말이죠. 법인이 두겠죠. 분사무소 두려는 자. 법인입니다. 첫 번째, 설치 신고를 하러 가죠. 자, 설치 신고하러 갈 때 이제 어디로 간다 했어요? 그래서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게 주사무소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 가야 돼요. 울산 여기 남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싶다. 근데 이제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다면 해운대구청 신고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죠? 자, 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요거에다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첨부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우리 책임자 있죠. 이 책임자는 자격증 있죠. 그리고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을 설치 신고 이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이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여기는 바로 보증 설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증 설정 증명서류가 바로 첨부돼야 된다 이 말이지. 왜 이 서류가 첨부해야 됩니까? 바로 왜 첨부해야 될까? 왜? 신고할 때 바로 가져가야 돼요. 왜 가져갑니까? 어? 모르는 건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 자, 이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가는 이유는 일단 법인이 등록이 돼 있어서 그래요. 법인인 기업은 등록돼 있습니까? 법인인 기업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설치는 바로 요거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할 때 보증 설정 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7일 이내 서면 통지받고 했단 말이에요. 통지를 받았다는 얘기는 개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보증 설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갔었죠. 중개사무소 계절 등록할 때. 여기는 법인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바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바로 들어갑니다.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무소를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온 거 있잖아. 건축물에 기재가 지연된다면 기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 지연 사유서 함께 내야 된다라고 했어. 되겠죠? 네. 자, 첨부할 필요 없는 거 기억납니까? 첨부 X. 여기다 적어볼게요. 첨부 X. 첨부할 필요 없다. 첫 번째, 자격증. 자격증 그러면 어떻게 하지? 첨부 안 하고. 확인. 그거밖에 모르겠네. 확인. 다행이다. 그거까지 알아서 다 확인. 자, 등록관청이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하고요.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요거 했죠. 요거는 첨부 안 합니다. 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두 번째가 설치 신고 확인서 있죠. 요거 바로 교부해 줍니다. 통지 이런 거 안 합니다. 설치 신고 확인서 바로 교부를 하고 여기 하고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뭐 합니까?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해요. 자, 해운대구청이 누구한테? 남구청장한테 통과한다고. 네? 여기 설치한다 했잖아요. 네?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 통보. 이런 식으로 설치 절차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부하고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교부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교부하고 지체 없이입니다. 이렇게. 자, 설치 절차 되겠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 사용이에요. 자, 이 사무소 공동 사용인데 여러분들 사무소 공동 사용은 사무소마다 같이 쓰자는 거예요. 동업하자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동업. 사무소만 같이 쓰자 이 말이에요. 사무소를 왜 같이 씁니까? 아니에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에요.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다. 무슨 돈이 없어. 자, 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무소 공동사용은 사무소만 딱 같이 쓰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뭐 여러분들 해본 경험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동업 있잖아요. 동업. 항상 이 말씀드리는데 조심해라고 해요. 동업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업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본도 투자하고 그죠, 같이 일도 같이 하고 이익도 같이 분배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동업이요.
동업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다. 잘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잘 되면요, 막 돈이 너무 잘 벌리잖아요. 그럼 그거 다 내가 다 갖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내 혼자 해가지고 내 혼자 다 먹으려고. 그리고 욕심이 생긴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뭐가 문제예요, 안 되면. 안 되면, 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너 꺼지라 그러면서. 맨날 시간 늦게 다니고 있어, 싸운다니까 또.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동업이에요. 동업은 하면 안 된다. 동업은. 절대 안 돼. 하지 마세요, 동업은. 자,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예전에는요, 한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막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지금도 뭐 대충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 끼리끼리 모여, 이게. 모여가지고, 이제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한 7, 8, 9월 달 되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막 밥을 먹어. 언니, 동생끼리 막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식성도 좀 비슷하고, 마음도 잘 맞고, 우리 합격 점수도 나오고, 우리 한번, 합격해가지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바보들끼리 모여서 뭐 할 건데. 우지하는 건데, 이러면서 막. 네가 작성해봐라, 이러면서. 바보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일단은,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한 명, 일단 모셔와가지고 1년 정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도 괜찮고, 안 그러면 그냥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 그냥. 같이 하려 하지 말고,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하면은, 더 빨리 늡니다. 더 빨리 늘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혼자 하면 또 이런 사람 있잖아. 뭐, 어린이 또 올까봐.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와. 한 3개월 동안 안 올 거예요. 자, 하여튼, 안 된다는 거고. 요 사무소 공동 사용도 사무소를만 같이 쓰자는 거예요. 사무소만. 그러면 저것도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소 공동 사용도. 서로 도움 되겠어요? 서로 도움 안 됩니다. 저거. 사무소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뭐 한 건도 못 하고 막 한 달 동안 이래 있는데 옆에 사람 막 20건씩 하고 있다. 열받아서 못 있습니다. 그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거 공동 사용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시험에 조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무소를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렇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 공동 사무소를 하게 하는 사유가 첫 번째가 개설 등록할 때예요. 등록을 이제 할 때 되겠죠? 또는 두 번째가 사무소를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무소 계약계약이 다 됐는데 사무소를 다른 데다가 친구 사무실에다가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무소에 관한 공동 사용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네.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별다른 제한이 없다. 그래서 종별에 관계없이 다 공동사무소가 된다 이 말이야. 종별에 관계없이. 부축도 같이 공동사무소가 된다 이 뜻이죠. 분사무소도 같이 공동사무소가 된다. 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이 말이에요. 2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면적 제한 없어.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를 하겠다고 뭐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법률 관계하고요. 법률 관계와 업무 관계는 다 뭡니까?
개별입니다. 개별. 각자입니까? 각자예요. 모든 업무 관계, 법률 관계는 각자다 이 말이에요. 자, 등록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 각자, 고용인 신고도 각자, 고용도 각자, 휴폐업도 각자, 행정처분하고 이거 다 각자 받아요. 점심 때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 각자 먹어요. 각자. 같이 먹으면 안 되고 각자. 개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사무소를 등록할 때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다음에 개설 등록할 때 딱 한 가지 서류는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예요. 다른 기업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등록 신청할 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아까 예를 들었죠.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친구 사무소 같이 써야 되니까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제한한다. 공동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용을 제한합니다.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가? 이렇게 하죠. 업무 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공동사용을 하기 위하여 승낙서 주는 방법. 그러니까 승낙서를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하고 친구하고 공동사무소 하고 있는데 내가 업무 정지가 업무 정지 받았다. 그러면은 내가 승낙서를 그게 아니고 친구가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친구가 내 사무소 같이 쓰고 싶다. 그럼 내가 승낙서 써줘야 되죠. 승낙서 써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업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이었다. 공동 사용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외. 같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친구는 그냥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으니까. 자, 한 가지 더 있죠.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를 이전하는 방법.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사무소를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여기서 지문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은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지문이 나오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나서 그래. 이게 막 생각나니까 업무 정지 중에는 할 수 없댔잖아. 이게 생각나서 그래요. 요거랑 별개예요. 일단은 지문이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은 사무소 이전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예요. 자, 업무 정지 중에 내가 업무 정지 중인데 계약 기간이 다 됐어요. 임대인이 나가라 그래. 그럼 나가야죠. 나가서 사무소 이전을 못하게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요. 집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 무슨 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이라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을 하게 해놔야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다만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이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구해서 가라고. 내 혼자 단독으로. 업무 정지 중인 개업은 내 혼자 단독으로 구해서 가야 돼요. 공동 사무소는 안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휴업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 됩니까? 휴업 중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전 되냐고? 안 된다고? 아니, 휴업인데, 휴업 기간 중인데, 이 계약 기간 다 됐다고. 임대인도 나가라 그래. 그럼 나가야죠. 그러면 뭐 이전 못하게 하면 어디 갈 건데 또? 돈 집에 갈 거예요? 이전할 수 있게 해줘야죠. 업무 정지도 이전 되는데 그러면 뭐 휴업 이전 안 되겠어요? 자, 근데 휴업 중인 개업이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 되겠습니까? 휴업 중인 개업이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이 되겠습니까? 됩니다. 휴업이 뭡니까?
그러면 뭐 쉬는 건지 모릅니까, 휴업인지? 그걸 물어보겠어요, 설마 내가? 휴업이 뭐 쉬는 건지 그러면 휴업이 뭐 그걸 물어보진 않을까요? 휴업은 쉬죠.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휴업은 잘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휴업이 잘못이에요. 업무정지는 잘못이에요. 업무정지는 그거는 위반했잖아. 그건 잘못이죠 일단은. 그거는 공동사무소 이런 거 안 되고 휴업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휴업은 잘못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휴업은 쉬는 게 아니고 자 똑같네 대답이. 뭐 어느 학원이나 똑같다. 여기저기나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그죠? 사람 사는 게 아침에 들어보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더만 보니까 삶이 다 그렇지 뭐.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래?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 아닙니까?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막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물론. 네? 원하는 대답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소에 관한 내용. 4가지 주제 다 봤어요. 다 봤고 11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줄을 한번 꺼볼 건데 중개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양가로 1번에 1등록 1사무소 이거 이해되겠죠? 1등록 1사무소다. 여러 군데 사무소를 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중사무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1번 동그라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2대 맞죠? 몇 개소입니까? 1개소만을 둘 수 있다. 그건 이중사무소가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다만 법인인 개업은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 또. 조심하셔야 돼. 자 등록관청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될 것이고 뒤로 넘어가서 양가로 2분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자 개업이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중사무소 안 되겠죠.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임시중개시설물. 자 그렇게 해버리면 위반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등록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면 상치예요. 상치. 그리고 병과되겠죠. 1대1이 됩니다. 상치이면서 1대1이구나. 자 양가로 3번에 바로 또 개시가 나왔죠. 개시를 바로 볼게요. 개시란 말은 사무소 안에다가 보기 쉬운 곳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될 사항. 그게 이제 걸어둬야 될 서류를 말하는 거예요. 5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문 안에 보면 되겠네요. 그죠? 1호에 보시면 등록증 원본 되겠죠. 당연히. 등록증 원본이고 분사무소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신고 확인서 원본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중개보수 실비 요율 한도액표. 그래서 한도 내에서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자격증 있는 사람 있죠. 개업하고 소속하고 있는 사람 다 게시해야 돼요. 그것도 자격증 원본입니다. 자 보증설정 증명서류 공제증서 같은 거 있죠. 보증보험증서 같은 거 있죠. 공탁증서 같은 거 게시해야 되고 마지막에 요 조심하셔야 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 법에서 게시할 의무예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요 5가지 게시를 하고 그러면 액자가 5개 있겠네. 액자가 5개 있죠. 그러면 나머지 좀 빈 벽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회원권 있죠. 기본적으로 회원권, 자격증 게시해야 됩니까? 네, 게시해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회원권들 보면은 골프 회원권 있죠. 네, 골프 회원권 있어 기본적으로 게시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있죠. 요트 회원권 있죠. 아직 요트 없죠. 아직 요트는 없다. 요트 회원권만 있다. 승마 회원권도 있죠. 승마 말
말 없죠? 빨리 이래가지고 말 사야 되겠네. 그럼 종합체육시설 회원권도 들어봤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콘도미디엄 회원권 들어봤죠? 이런 회원권 어디서 나옵니까? 세법에서 들어봤습니까? 세법에서. 이런 회원권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맞죠? 기억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게시를 안 했다. 게시를 만약에 이 게시할 사항을 게시 안 했다 그러면 위반했죠. 거기 보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100만 이하 중에서 30이에요. 암기법이 이개 손자반 할 때 개, 이개 손자반 할 때 그 개. 자, 명칭을 보세요. 양가로 4번에. 우리 명칭은 제재하고 좀 같이 물어보는 편이라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소 명칭. 자, 이 명칭이라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칭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죠? 상호 내지는 상호 아니면 이제 간판 이름 뭐 이래 되겠죠. 이 상호하고 간판 이름이 우리 사업하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쉬운 이름, 좀 한번 딱 들었을 때 좀 쉬운 이름을 정하는 게 좋다 이 말이지. 그런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생각하지 마. 합격하고 난 이후에 생각해도 충분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써야 되는 문자가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가지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결된 단어로서 여기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가 들어가야 돼요.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많죠? 많이 있겠죠? 왕대박이 있겠죠? 왕대박. 그 다음에 행복 이런 거 부동산 중개 이런 것도 있어요. 천사 부동산 중개 영어로 엔젤. 자, 엔젤 부동산 중개 들어가면 누구 있어요? 짐승들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이름들. 우리 건영 아파트인데 건영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옆에 건영짱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건영짱이 더 눈에 잘 띄더라 보니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색깔도 좀 중요하겠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추천드리는 이름 항상 있다고 했죠. 네, 여기로 쑥 들어오라고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하는 거 괜찮아요. 여기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 이런 문자를 당연히 기업이 사용해야 돼요. 기업이요. 사용 안 했다. 기업이 사용 안 했다. 자, 법인도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까? 법인인 기업도 이 문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자 들어가면서 뭐 주식 계산이 한 명 계산이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걸 안 썼다 그러면 이거는 명칭 관련 과태료예요. 명칭 관련 과태료로서 이것도 100만 이하 중에서 50만 원짜리예요. 명칭 관련 다 100만 이하 중에서 50만 원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계급이 부칙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못 쓰죠. 부칙이 이걸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칙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써도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명칭 관련 50만 원. 암기법이 부칙, 명, 등반표 할 때 부칙, 그다음에 명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계급이 아닌 사람이 이런 문자를 썼다. 그러면 그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닌 사람이 이걸 썼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칭. 그거는 사칭인 거예요. 사칭에 들어가는 거지. 유사명칭에 들어가요. 유사명칭은 과태료가 아니고 1대1이에요. 임정유 할 때 그 유사명칭. 되겠죠? 이런 제재들을 좀 같이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5개 광고물이라고 뭐예요? 5개 광고물은? 5개 광고물이 뭐예요? 간판이에요.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 간판이에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옳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개의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5개의 광고물 간판을 설치했다면 의무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가 등록증에 표기가 된 누구의 성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래.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의 성명 표기하래요. 자, 그러면 법인은 누구 성명 되겠어요? 법인은 대표자 성명이겠죠. 법인의 주된 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 성명이에요. 분사무소의 간판에 대해서는 책임자 성명이라는 거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크기 정해져 있다. 어떤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이 말이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크기가 없는 게 아니라고. 숫자는 없지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정해져 있어요. 자, 전화번호 표기 의무 있습니까? 전화번호 표기 의무 없어요. 됐죠? 성명 표기를 안 했다. 그러면 50만 원이에요. 거짓 표기했다. 그것도 50만 원이에요. 전부 다 50만 원이죠. 전부 50만 원이에요, 여기. 자, 어떤 식으로 표기합니까? 성명 표기를 했습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소장 아니면 대표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름이 들어갑니다. 김말려. 김말려 안 계시죠? 보통 안 계시지, 김말려. 김말려는 그냥 이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김말려는 우리 고등학교 때 여자 체육 선생님 성함, 김말려. 무서웠어요, 상당히.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얼굴도 기억난다. 지금은 연세가 좀 됐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대표 김말려, 소장 김말려. 이 정도면 기억하겠죠? 성명 표기하라고. 김말려. 자, 전화번호 표기 의무는 없다 이 말이죠. 전화번호 표기 안 했다고 해가지고 50만 원 아닙니다. 없어. 성명 표기 안 하면 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됩니까? 여러분들 간판에 이렇게 앞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을 넣어도 됩니까? 사진 넣어도 되겠습니까? 자신 있으면 한번 넣어보세요. 괜히 막 이래 쓱 들으려다가 이렇게 썩 나갈 수가 있어요.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집이 아니네요. 내가 찾는 집이 아니야. 이 집은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다. 옆집으로 가자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잘 보고 붙이셔야 돼요. 여기는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원본 그대로 붙여도 되겠네. 원본 그대로 일부 제외하고. 자, 어디다가 사진 한번 붙여보겠어요. 그죠? 간판에다 한번 붙여보세요. 사진. 자, 여기까지 한번 밑줄 까볼게요. 120페이지. 자, 밑에 명칭 나오죠.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죠? 둘 중에 하나 쓰라고 했죠. 위반 나오네. 위반하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중에서 이거 얼마라고요? 50이에요, 50. 명칭 관련 50이죠. 자, 부칙사행 기업이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사용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50이라고 하죠. 100만 원 이하 중에서 50이에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동그라미 2번. 계급이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이네. 이건 아닌 사람이 쓴 거죠. 이건 사칭입니까? 이건 사칭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태료 아니에요.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네. 또 위에 1번, 2번 위반했네. 이 말은 문자를 사용 안 했고, 그렇죠. 뭐 부칙도 이런 문자를 썼고 뭐 이런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뭐 계급이 아닌 사람이 이런 문자를 썼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맞죠? 자, 그런 경우에는 간판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등록관청에서.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뭘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물어봤다. 뭐라고 물어봤냐니까 민사집행법 이런 물어봤어요. 틀린 지문으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명 표기 의무 있죠. 간판 실명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 이 말인데 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라고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줄에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을 표기하려잖아. 그 크기가 정해져 있네. 그 밑에 줄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요. 그 옆에 가니까 위반돼 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 얼마 이것도? 50만 원이다. 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누구 성명을? 대표자 성명을. 그 밑에 분사무소는요. 그 옆에 책임자 성명, 그 밑에 책임자 성명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위 또 1, 2 위반했네. 이거 명칭 이거 표기 안 하거나 거짓 표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겠네. 간판 철거 명령 내리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이다. 되겠고. 자, 간판 철거 의무. 이것도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자, 간판 철거는요. 간판 철거 사유, 간판 철거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되면 지체 없이 그냥 간판 철거해야 돼요. 등록관청이 철거해라 명령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박스에 들어있는 게 철거 사유겠죠. 첫 번째가 뭡니까? 사무소를 이전했다. 뭐 이전했으면 그 전에 거는 철거해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폐업했네. 폐업 못 받았으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처음 받았으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 사유입니다. 자, 철거 안 하고 있다. 철거 안 하고 있다. 이 말이 뒤에 넘어가 볼게요. 철거를 안 했다고 어떻게 돼? 이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바로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자, 양가로 7번에요. 요게 뭐냐 하니까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표시 광고 명시 의무, 광고 실명이라고 적어놨네. 요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자, 일단은 표시 광고할 때 우리가 이제 기업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박스 먼저 볼게요. 박스에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오프라인 광고할 때 기억 보시면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기본적으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요거 명시하고 등록번호가 최근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니은 기업의 성명 명시해야 돼요. 왜? 기업만이 광고를 할 수 있거든. 기업이 아닌 사람은 광고할 수 없어요. 기업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를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기업의 성명, 법인은 당연히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겠지. 이거 오프라인 광고할 때 명시될 사항이다. 그리고 그 박스 위에 세 번째 줄이에요. 박스 위에 줄. 거기 보시면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이번 시험에 나왔다 보니까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법 규정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을 쓰면 안 돼요. 명시하면 안 돼. 그거 위반한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무 말 없었잖아.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으면은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됩니다. 원래. 법이 없기 때문에. 명시해야 될 사항은 명시를 해주고. 근데 명시하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보존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돼. 그러면 소속에 관한 사항은 명시됩니까? 소속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다. 왜? 소속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되겠죠? 중개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하죠. 인터넷 이용한 광고할 때, 표시 광고할 때, 자, 어떤 걸 명시하냐면 박스에 있는 거 명시하고요. 박스에 있는 거 사항 다 명시하고 요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개사 상법에 따라서 토건 입가공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재지 면적 가격 교래 형태 이런 것들을 명시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광고할 때 명시 의무를 위반했죠. 오프라인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광고할 때 다 명시 의무 위반했죠. 그러면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 이거 얼마일까? 이거 50만 원이에요. 이거 50만 원짜리예요. 부칙, 명, 등반, 표 할 때 그 표시 광고 표 할 때 50만 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만 좀 나와 있네. 보세요. 소재지. 아까 이게 소재지 면적 가격
건물의 종류, 중개사물 종류, 거래 형태. 요 보통 요게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거기 총층수, 그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날, 그 외에 건물 방향, 방의 개수, 욕실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명시하래. 인터넷 광고할 때는. 되겠습니까? 요거를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 요거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면 다 애워지니까 뭐.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와서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옳은지부터 물어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동그라미 4번 나왔죠. 개업이 아닌 사람은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개업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만약에 했다 치자. 개업이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 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겠어?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얘도 1대1이에요. 안기법이 기억납니까? 안기법이? 기억 안 나겠죠? 예, 너무 자신 있다. 금표비 할 때 그 표예요. 하여튼 표거든. 표가 두 번 나오잖아. 부칙 명등반표 할 때 그 표. 그럼 표시 광고할 때 명시행 위반이고, 우리 금표비 들어봤죠? 금표비. 금표비 할 때 표는 예, 기업이 아닌 사람이 표시 광고 했다 할 때 그 표자예요. 한 표가 두 번 나와요. 표가. 자, 그 다음에 1대1 맞고, 그 다음 뭐냐 하니까 동그라미 5번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 밑줄에 부당한 표시 광고. 자, 기업이 표시 광고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표시 광고라고?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것도 최근에 들어갔죠. 이 부당한 표시 광고 위반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했다.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가 암기법에 보면은 성수 연감 부모 적선 해감 이 500만 원이죠. 그때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 보세요. 중개대상물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개사물 자체가 없어요. 그럼 거래할 수 없잖아. 근데 광고한 거예요. 시세에 부당 영향을 줄 목적으로. 요거 두 번째는 거짓 또는 거짓으로 표시 광고 또는 과장되게 표시 광고. 거짓 또는 과장이죠. 세 번째는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이 피해줄 우려에 있는 광고. 요 세 가지가 뭐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떠올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6번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자, 모니터링 한번 볼게요. 모니터링 바로 볼게요.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할 때 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감시, 모니터링. 자, 누가요? 국장입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밑줄 꺼보세요. 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사람 나왔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사람은 일단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곳 있죠. 인터넷에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뭘 할 수 있냐니까 거의 세 번째 줄 끝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때 당연히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되겠죠. 네이버는. 근데 만약에 응하지 않았다. 정당 사유가 없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럼 위반인 거죠. 이거 얼마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수연감 부모 할 때 그 모니터링.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동그라미 3번. 국장이 마찬가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위반이 의심이 되는 내용 확인 아니면 추가 정보 게재 같은 필요한 조치 요구. 이렇게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당연히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되겠죠. 근데 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럼 위반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 두 가지예요.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 했다. 그다음 필요한 조치 응하지 않았다. 필요한 조치 안 했다 이거예요. 누가 안 했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500만 원 받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국장은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위탁하겠죠. 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위탁 기관은 어디냐 보세요. 위탁 기관이 거기 조문 안에 들어있어요. 네 군데 이도 시험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 물어봤어요. 위탁 기관. 1호에 보시면 공공기관 돼 있죠. 밑줄 공공기관. 2호는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 3호는요. 자, 일단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으로서 밑줄.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 관련 업무 수행. 자,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 관련 업무 수행. 요거요. 수행하는 앞에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인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 관련 업무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네 번째 4호가 첫 번째 줄 끝에는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조직 갖춘 거죠. 조직 인력하고 조직하고 갖춘 기관 단체다. 이래 보시면 돼. 이런 네 군데가 위탁 기관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요. 국장이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위탁 기관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면 이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모니터링이 이 두 가지 모니터링이 있어요. 모니터링이요. 기본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고 수시 모니터링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호에 보세요. 1호. 기본 모니터링은 어떤 주기로 실시하는가 하니까 기본 계획서가 있어요.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한다라는 거지.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것이 문제 물어봤어요. 6개월마다 실시한다. 틀렸잖아. 분기별이면은 3개월이잖아요. 그죠? 4, 4분기니까 분기별로 실시한다가 맞는 거예요. 6개월마다 실시한다가 틀렸어.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한다. 기본 모니터링이요.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겠지. 국장이 위반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국장이 판단해가지고 수시로 실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요. 2항의 세 번째 줄인데 계획서라는 거를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계획서를 모니터링에 하기 전에 계획서를 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1호의 기본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라잖아요.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 그걸 언제까지 제출하래?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연도 거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하래요. 이게 기본 모니터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업무를 할 때만 제출하겠죠. 모니터링 할 때만 제출하겠죠. 수시 모니터링은 그래서 계획서를 그냥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3항을 보시면요. 모니터링을 하고 나면 이 위탁기관에서 모니터링 했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제출? 국장한테 제출.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출하는가? 1호에 보시면 기본 모니터링은요. 매 분기마다 실시하니까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그러면 2호의 수시 모니터링 수시로 하니까 업무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날짜가 틀리죠. 4항을 보세요. 이제 국장이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누구한테?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한테 통보하면서 필요한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5항에 보시면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이 필요한 조사 조치 요구 받았죠. 그러면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하고 그 완료일로부터 며칠? 10일 돼 있잖아요. 날짜가 틀리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장한테 통보. 날짜가 다 틀려요. 지금 30일, 15일, 10일.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항입니까? 자, 여기 규정된 것 외에는 모니터링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돼 있어요. 이렇게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하고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비교해가지고 하셔야 돼. 실시 언제 하는지,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지,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언제까지 또 보고하는지, 통보하는지 이거. 됐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127페이지 사무서 2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